오늘은 이건 전에 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고전이가 학생은 이제 1월에 영예교재 나오기 전에 이제 고전이가 마지막으로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되면은 내신 끝나고 방학 되면 바로 이제 저거지 영예교재입니다. 영예교재 할 거야.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 사실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기본 작품이고 이 중에서 한 4-5개는 나와 영예교재에서. 그러니까 매년 이게 기초 고전시가 앞부분이잖아. 시주랑 가사 전에 나오는 이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악장 그리고 전기체가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많으면 5개까지 적어도 3개는 나오거든. 매년 영예교재에서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세 작품에서 5작품은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작품. 그러니까 그냥 싹 다 외운다 생각하면 요 작품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정과정까지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머지 거 싹 다 나갈 거야. 그리고 정과정까지가 숙제야. 그치? 자, 앞에 작품들 이제 향가랑 고대가요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4페이지부터 보자. 일단은 우리가 좀 고전시가 계속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자. 고전시가의 계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야? 고대가요. 고대가요는 보통은 삼국시대 이제 노래들을 보통 고대가요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공무도화가가 있지 고조선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고구려의 황조가 그리고 백제의 전업사.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전업사지. 전업사가 가장 그래도 고대가요 중에서 많이 실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어디에 실려 있어? 압학대법에 실려 있잖아. 압학대법은 조선시대에 기록된 거거든. 1450년 이후에. 근데 이게 660년 이전, 백제 멸망 이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되게 오랫동안 유행한 유행가지. 그리고 이제 한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한역시지.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정읍사만 뭘로 돼 있는 거야? 한글로 돼 있지. 와, 한 마리 들어와서 계속 나가다니네. 신경 쓰이네. 어디 갔지? 어디냐?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야? 고지가가 가야거. 근데 신라 거는 사실 없잖아. 신라 거는 이제 그 삼국시대 이후에 보통 향가로 기록이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 해가를 넣을지 말지야. 해가가 약간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시대상으로는 향가식이거든. 그러니까 통일신라쯤 거야. 근데 이게 그 고대가요랑 비슷하게 한역식이어서 여기다 넣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신라 향가랑 같은 시기니까 향가에 넣자니 향찰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신경 쓰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가가 나오지. 향가는 총 25수이고 보통은 이제 삼국유사의 14수 그리고 균열전의 11수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삼국유사에 해가랑 같이 실려 있는 게 보통 이게 헌화가야. 헌화가는 사고체 향가거든. 근데 시대상으로 일치해.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해가 실려 있고 헌화가 실려 있고 나란히 실려 있는데 하나는 한역시로 실려 있고 하나는 향가로 실려 있어가지고 이 해가가 되게 애매한 거지. 고대가요. 모장이 그렇고 향가로 모장이 상찰 표기가 안 돼 있고 그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잖아. 정과정. 고려가요에서 이제 향가랑 고려가요 중간점으로 되는 그것도 어때? 써있기는 한글로 써있어. 고려가요랑 같이. 근데 형태는 뭐랑 비슷해? 향가랑 비슷하잖아. 해가도 형태는 향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역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어때? 4줄짜리 한가인 사군체 그 다음에 8줄짜리
형태인 팔구체 그리고 아작 완성된 형태인 십구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한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지 고려가요로 넘어갈 때 중간에 있는 게 뭐야? 이제 정과정이지 한각의 고려가요.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이제 시조로 이어질 때 시조의 중간에 있는 게 뭐야? 만전충별사. 만전충별사는 형태 자체가 시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시조의 이제 형식적인 근원이 됐을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해. 그리고 이제 고려가요 말고 이제 비교적인 가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야? 경기체가잖아. 고려가요가 서민적인 거라면 이거는 비교적이지. 그리고 경기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 자체가 경기체로 돼 있어가지고 경기체가 뭐지? 경기 어떠하니, 그 경치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자랑하는 노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체가는 문학적이지 않아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얘네랑 이제 유사한 게 뭐가 있어? 악장이지. 악장은 내용상으로 뭐야? 어떤 국가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노래인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 경기체가임에서 악장인 경우도 있지. 형식은 경기 어떠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국가, 나라나 어떤 기관 단체에 대한 노래. 대표적인 게 이제 상대별곡이지. 상대별곡은 뭐야? 사헌부의 위험을 노래하는 거야. 내용상으로는 악장이지. 어떤 그 국가기관의 위험을 얘기하는 국가나 교과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형식은 뭐로 돼 있어? 경기체가로 돼 있지. 경기체가이면서 악장이 아닌 경우는 고려시대 한림별곡. 한림원의 재료, 여러 선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자랑하면서 부르는. 그리고 악장에서 경기체가가 아닌 거는 대표적인 게 이거지. 모변제가에 많이 배운 용비어천가. 얘는 경기 어떠한 건 안 되겠지만 국가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만든 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범주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시조 제외하고 시조는 이제 주구장창 배우잖아. 시조 가사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앞단계에 있는 얘네들이 기본 작품인데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는 실린다라는 거 무조건 세계에서 가볍게 외워라 쌓았다. 자, 국무도화가 들어보자. 내용은 어렵지 않지. 많이 봤던 것들이야. 그냥 외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연기교재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돌리는 거야. 이 이후에는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연기교재 나오면 그때 그 작품들만 한번 돌리겠지. 자, 공무도화가는 공, 임이여 무 하지 마오 도하 강을 건너지 마오 노래 라는 뜻이지. 그래서 고조선 때 배경인데 기본적으로 이 책들은 이 시들은 다 어때? 역사책에 실려 있어. 뭐만 빼놓고 전업사만 빼놓고 다 역사책에 실려 있어. 부지가나 해마 같은 건 삼국유사 실려 있고 공무도화가는 위지동의전인가 삼국지 위지동의전인가 뭐 거기 실려 있고 이런 식이야. 다 역사책에 실려 있으니까 배경설화가 당연히 있겠지. 왜? 이야기 속에 노래가 들어간 거잖아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라거나 고조선 때 뱃사공인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센 미친 늙은이 백수광부라 그러지. 이게 머리를 풀고 술병을 낀 채 물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다. 술병을 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신이라고 보기도 해. 술의 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만류했으나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이래서 이제 음악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 아내를. 자신도 남편에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본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인 여옥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여옥이 슬퍼하면서 봉호라는 악기를 다루는 노래를 부르고 여러 사람한테 퍼뜨렸다. 그러면 음악의 창작자, 노래의 창작자는 누가? 백수광부의 아내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임과 이별하는, 즉 죽어 이별하는 사별한 슬픔을 노래하는 거지.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16글자 한자로 기록이 돼 있는데 내용만 기록돼 있는 거지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 향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응차복차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 수 있지. 내용뿐만 아니라. 근데 이건 내용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런 거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여기서 물은 뭐야? 사랑을 상징하지.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두 번째 물은 뭐를 상징해? 이별을 상징하고.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이 물은 뭐를 상징해? 죽음을 상징하지. 가진 힘으로의 꼭 체념 탄식이 나타나지. 주제의식은 항상 어때? 고전시가에서 거의 제일 뒷부분에 나타나지. 보통 이제 10분체 양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 4부 플러스 2부 하면 주제의식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 여기 나타나잖아. 감탄사를 여기 낳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2부의 맨 마지막 첫 부분에 이제 감탄사가 나오고 이걸 낳고
확률이 높지.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됐지? 뒤로 가보자. 다음 페이지. 자, 7페이지 황조라는 뜻이 뭐야? 황조가 노란색이라는 뜻인데 황조 이꼴 뭐라고 황행이라고 불러가지고 꾀꼬리지. 우리 고전치가에서 많이 봤었잖아. 꾀꼬리 나오면 뭐야? 초연음이지 보통. 봄에서 초연음까지 있고 암수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봄에 이별하고 나서 봄의 경치가 아름다울 때 보통 저 꾀꼬리 놈의 새끼들이 암수 같이 다니네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잖아. 이별 노래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암수가 다정한 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황해가 더불어서 암수 다정한 걸로 또 나오는 게 뭐야? 원앙이 많이 나오죠. 남녀 간의 사랑에 나타나는 세자. 자, 그리고 얘네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은 보통 편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금조각이 조각조각 날아다니는 것 같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금빛이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금으로 된 북을 던지는 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해. 그래가지고 꾀꼬리 같은 경우에 암도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제 황조라는 배경설화가 뭐야? 고구려의 이제 이대와 고종의 아들인 유리가 왕비가 죽고 나서 도명의 이제 그 첩을 받아들이는데 그 여자가 서로 다투다가 한 명이 이제 도망가버려.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갔다가 이제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면서 슬퍼하며 부르는 외로운 노래지. 펄벌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의는데 꾀꼬리는 여기서 뭐야? 객관적 상관문이지. 객관적 상관문은 뭐야? 정서가 들어간 어떤 사물인데 정서를 대체하는 사물이지 사실은. 근데 감정이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화자의 정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리고 외롭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지. 만약에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는 외롭다가 아니라 꾀꼬리는 정답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지. 만약에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는 외로운 기록이 이런 게 나오면 감정이입이고 꾀꼬리는 정답이니까 화자의 정서가 대비되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도 해? 대조적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해.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그래가지고 객관적 상관문이라서 대조적 자연이 뭐가 나와? 꾀꼬리가 나와. 그래서 헐헐라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보는데 외로울사 이내 부분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가 주제의식인 거지. 외로운 관계. 그래서 이거 보시고 또 뒤로 가보자. 페이지 10페이지 점업사. 점업사는 지금도 있는 점업이라는 동네에 이제 그 행상인의 아내가 불렀지. 남편이 이제 장사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근데 얘가 어디에 실려 있어? 악학계범에 실려 있으면서 고려가요들과 같이 실려 있지. 악학계범은 뭐야? 악보잖아. 악보. 악보의 가사로 실려 있는 걸 보고서 이게 우리나라의 노래 백제때 노래구나라고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 뭐 전간, 소역, 후강전, 가편, 금선조, 소역 같은 이제 악기를 다룰 때 필요한 어떤 그 악보적인 기호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고려가요랑 똑같이 뭐가 많이 발달했어? 후렴구라던가 여음구라던가 후렴구는 왜 뒤에 반복되는 거? 여음구는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거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는데 조문구, 흥을 돋우기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고려가요의 특징 중 하나잖아. 후렴구, 여음구, 요음구 발달. 그래서 서사 같은 거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여기 서사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때? 고려가요의 특성이 같이 나타나. 전국사는 왜? 고려가요들과 같이 악학계범에 실려 있을 때 악장가사 악학계범이 고려가요가 우리 배우는 거 대부분 실려 있는 악보들이지. 악장가사와 악학계범에 고려가요들이 대부분 실려 있는데 얘는 분명히 고대가요들, 고려가요들과 같이 한글로 부르게 돼 있지. 얘와 얘네들은 어디에 이제 악학계범이나 악장가사 같은 악보에 어디 한글로 기록돼 있어 가사가.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하는 거지. 현대국어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자, 우리 보자. 달하 하는 높임의 목격도사지. 달림이시여. 높이 곰도도사. 곰은 뭐야? 우리 곰, 곶, 옷 뭐였어? 강세정미사. 첫 번째 강조를 해주는 강세정미사로 쓰이거나 앞말에 강조해주는 혹은 앞말에 붙어가지고 강조해주기도 하는 강조조사로 쓰이거나 혹은 앞에 있는 어반에 강조해주는 강조선어만 어미로 쓰이기도 하지. 이거 기억나? 고정법 발전 다 했었지. 그래가지고 달아 높이 곰도두샤는 뭐야? 높이 강조해주는 거지. 도두셔. 어기야는 이제 영어지. 머리 곰 뭐야? 멀리 비춰주십시오. 강조해주는 거지. 그리고 어기야와 강돌이 아르다랑들이 후렴구 특별한 의미 없지. 어차피 이거 후렴구 영어구 빼면 딱 6줄짜리시지. 저제엔 여러신고요. 저작거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전대를 드디어셔라. 진 곳을 드릴까 두렵습니다.
진대는 여기서 뭐를 위험한 것도 되고 다른 여자도 된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후렴구 빼고 나면 어느 이다 놓고 있어. 어디에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가는데 정보를 쓰라. 내는 여기서 남편을 의미하는 것. 남편이 가는 것이 정을까 쇠라 두렵습니다. 라고 해야지. 자, 이거는 배경 설화가 있긴 한데 배경 설화라고 하면 좀 뭐한 게 이거는 역사식에 나온 거 아니잖아. 그냥 학계범에 실려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백제의 어떤 여자가 정읍에 살면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고 기원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마지막에 이제 가야의 부지가인데 부지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지. 그래가지고 얘는 시의 내용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배경설화랑 같이 역사책 내용과 같이 들리는 경우가 22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후한세조 광고제 건보 18년 이민 3월 개료일 22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구지라는 곳에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 사람이 있느냐 하고 있지. 그랬더니 우리들이 있습니다. 구간은 아홉 주장과 백성들이 얘기하고 그러자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이곳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흙을 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임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알려준 게 구지가인 거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주술료야. 주술료라는 건 뭐야? 한가지도 대부분 다 주술료지. 주술이라는 건 뭐야? 주문, 요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법 주문처럼 막 부르면서 그거가 되기를 기원하는. 실제 그 우리 마법 주문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봐. 뭔가 마법 주문을 외울 때 마법 주문이 그 제고자 하는 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없지. 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향가도 보면 사실 그런 거잖아. 처음과의 내용과 별개로 어때? 전염병의 진을 내쫓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쭈글쭈글하면서 주문했듯이 하면은 이게 전염병의 진이 물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도 어때? 이걸 중얼중얼 외우고 있으면 임금이 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춤을 추면서 하라고 했지. 그래서 어때? 집단 무용 혹은 집단 무가라고 하지. 집단으로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임금을 맞이하는 영신군가라고 하기도 해. 신적인 군주를 맞이하는 노래. 또 그 다음에 뭐도 있어? 노동요라고 보기도 해. 흙을 파면서 부르랬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노동요. 자, 그래가지고 내용은 뭐야? 구하구하, 거부가, 수기하냐, 머리를 내어라. 약불하냐, 만약 내놓지 않으면 변작이 끼약, 구워서 먹으리라. 이것도 이제 한역시지 그냥 한자어 내용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명, 명령, 가정, 위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해가랑 되게 유사하지. 이 해가랑 무지가는 형태가 되게 유사한데 시대상으로 한 몇백 년 차이가 나거든. 가야 건국대 근데 사실 둘 다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뻥일 수가 있겠지. 하나의 영향을 받았거나. 해가가야 위치가 그래서 되게 애매해. 왜냐면 부지가는 되게 유사한데 시대는 되게 잘 그렇다고 한자로 넣기도 그렇고 고대가에 넣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그런 거지.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해가를 보자. 페이지 25페이지. 이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지. 아까 그것도 삼국유사니까 똑같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보자. 창작 배경.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태소로 구입하는 도중에 임혜정이라는 곳에서 적팀을 먹고 있었는데 불현듯 용이 나타나서 그 안에 아름답다고 유명한 수로부인을 납치해갔어. 납치해가니까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 용이 다시 아내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술적인 의미로서 이 노래를 부른 거지. 이 해가도 어때? 향가는 아니지만 주술료야. 어쨌거나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용한테 아내를 돌려받기를 기원하는 거지. 그래서 거부가 서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훔쳐간 죄가 얼마나 크야. 내 만일 번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걸로 너희가 구워 먹으리. 어때? 거의 유사하죠. 내용 자체가. 그래가지고 위협을 하는 주술 효과가 나타나는 노래다. 근데 이거와 같은 이제 또 배경에 뭐가 있어? 헌화가가 있는데 헌화가는 29페이지에 나오지. 이건 향가지. 사골태 향가. 여기서부터 이제 향가인데 똑같은 시기야. 순정공이 강릉태소로 구입할 때 한 번은 용한테 잡혀가고 한 번은 노은이 꽃 갖다 바친 이야기인데 꽃 갖다 바친 헌화가 노래는 어때? 향가로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그 용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근데 이게 향가가 아니라 구지가를 변형해서 짧게 해서 갖다 넣었을 확률도 되게 높지. 상황이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넣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유사 2년이 짧게 해서 넣었을 수도 있는데 자 헌화가는 이제 향가로 돼 있지. 향가는 뭐야? 기본적으로 향찰 표기로 되어
항차의 표기를 우리가 최초로 알게 된 이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지? 처용가 때문이지. 처용가는 두 가지 처용가가 있잖아. 하나는 향가 처용가고 하나는 고려가율 처용가인데 향가 처용가의 내용이 고려가율 처용가에 들어가 있어. 근데 고려가율 처용가는 어때? 악학괴범에 뭐로 돼 있어? 한글로 적혀 있잖아. 근데 얘는 향찰로 표기돼 있네. 그러면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 번역이 가능하지. 그래서 향찰 표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를 깨닫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머지 것들을 다 번역했는데 처용가야 뇌피셜이 아니지. 왜? 내용이 남아있잖아. 마지막 두 줄은 어차피 뇌피셜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나머지 6줄은 거의 인시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글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뭐야? 양규동의 뇌피셜이지. 우리가 향가 번역할 때 양규동이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김한진은 나중에 서울대 교수인데 이 사람 거의 또 번역을 이제 수정을 했지. 이상한 우리가 거의 교과서에 김한진께 많이 실려요. 왜? 양규동 거좀 올드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거의 양규동 거를 실으려고 하지. 요즘은 수능 특강으로 김한진 거를 실긴 하는데 수능에서는 역사상에서 김한진께 나온 적이 없어. 다 양규동 거만 쓰지. 양규동이 이제 서울대 교수들의 스승이거든. 서울대 초대 교수들.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 거를 괜히 디스할 필요는 없잖아. 자기가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이 누구라고 해서 지방대 전문가 교수들인데 나중에 서울대 전문가 가는 게 목표란 말이야. 거의 그럼 괜히 선배들 밑보일 필요가 없지. 선배들이 다 끌어준다는 말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교수님들이 다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자기 후배들 갖다 심어놓고 은퇴하고 심어놓고 은퇴하고 맨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자기 라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라인 못 차면은 서울대 교수까지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 학교에 있다가 서울대 가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인 거지. 인서울이니까 지방대에서 인서울, 서울대 이렇게 가는 중간 과정인데 보통은 인서울 국문과 교수들은 출제를 안 해요. 이런 거는 허접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간 같이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해? 보통 지방대 전문 교수들이 수능 출제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괜히 들어가가지고 양주동 디스하고 김한진 거 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 얘네들 목표는 수능 출제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가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양주동 걸 내겠지. 그래서 김한진께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창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창립하는 거는 양주동 해석이 되게 이상해. 김한진께 맞는 것 같거든. 근데 그렇다고 양주동 거를 안 싣고 김한진 거에 실장이 괜히 욕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창립하는 거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수능 특강 교재 매해 경년별로 한 번씩 실렸거든. 그러면 나올 확률은 엄청나게 높은 거야. 한 번도 안 나왔어. 평가원에서. 왜?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출제자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리고 그 재작년에도 실렸는데 안 나왔고 하여튼 안 나와. 근데 그게 깨지는 어느 순간이 오겠지. 김한진 버전으로 갑자기 실린다던가 뭐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 언제 실릴지. 하여튼 창립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너희 때는 안 나온다. 왜? 올해 실렸거든. 너희 때는 나온다. 왜? 1년 멀었잖아. 보통 그 전해에 나오면 안 나와. 알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김한진 버전 혼합을 해보자. 집에 바닷가에 잡아온 암초 농이시고 날에 안디 북소리샤든 고질것과 박돌입니다. 자, 고어로 돼 있지. 요즘은 이 고어로 돼 있으면 니네가 못 읽을까봐 약간 현대어와 고어의 중간 정도 버전으로 좀 아래하는 좀 없애고 너무 해석 어려운 거는 현대어 살짝 바꿔주는 정도로 해가지고 타협을 봐. 요즘 수능 특강이랑 수능 평가원의 이제 기조는. 그래가지고 현대어로 대충 고어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확인하고 현대어로 대충 보자. 자줏빛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날에 안이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같이. 무슨 내용이야? 거의 창작배경 보면 알 수 있지. 성덕왕태 순정공이 역시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득이 돼. 한 번은 용한태에 납치되고 한 번은 점심 먹는데 수로 부인이 산꼭대기에 펼쳐코 피어있는 거 보고 누가 꺾어다주겠냐라고 하니까 다 못 꺾어다주는데 어떤 노인이 암소 끌고 가다가 어때? 그거 암소 놓고 올라가서 꺾어다가 바쳤지.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허나가 있대. 여기서 암소는 뭐를 의미해? 당시 되게 비싼 고가의 부분이잖아. 생업을 의미해.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꽃을 꺾어 바치고 싶은 수노고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이게 이제 허나가의 주제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허나가 그렇고 뒤로 가보자. 자, 36페이지 서동요. 서동요는 고전문법 할 때 많이 나오지. 고대국어 할 때 이제 번역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얘는 사실 문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 거의 고대국어에서 나오는 개념이 거의 다른데. 자, 이거는 뭐야? 일종의 참여라고 그래. 참여라는 건 뭐야?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래잖아.
그래가지고 선화공주를 무왕하기 위해서 무왕, 백제의 무왕이 되는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지 이제 부른 거지. 그래가지고 이 무왕이 이제 불러가지고 선화공주와 나중에 이제 쫓겨난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부른 거지. 보면은 이제 향차에 표기는 선화공주 중 탐인지 가장 치고 서동밤의 야유를 포경거라고 써있는데 내용은 이제 양주동에서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부지어로 맞동반의 밤에 뭘 알고 간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해석에 이견이 없어. 김한진도 이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 앞뒤 역사책 내용이 명확하고 사실 삼국유사에서 향가를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뒤 역사적 사실 배경들이 스토리가 쫙 나있고 그 사이에 노래 딱 들어가는데 대충 어떤 노래 불렀을지 짐작은 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서동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짧기 때문에 이게 이견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이제 고전문법에서 많이 해석하는 걸로 나오지. 보통 문법 문제로만 많이 나오지 문학 문제로는 잘 안 나와 서동요 자체는. 그래서 내용만 적당히 알고 넘어가면 된다. 다음으로 가보자. 자, 또 사고체험가 41페이지 도솔가. 도솔가는 창작 배경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용은 별 내용 없거든. 자, 창작 배경 보자. 경도광태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났는데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으니까 천문관측 관원이 이제 이야기를 해.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물리치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월명사가 마침 지나가고 있을 때 왕이 불러가지고 월명사에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해를 물리쳐달라고 얘기를 해서 부른 노래가 이건데 내용 자체는 별 내용 없어. 오늘이 이에 사나이 노래를 불러 솟아나게 한 꼬사 너는 고든 마음의 명령을 부려줘 미륵 좌주를 매셔 버려 늘어서라 라고 이제 노래를 계속 불렀더니 해가 없어졌대. 근데 해는 뭐를 상징해? 임금을 상징하지. 그래서 반역자가 나타났을 때 반역을 처단하기 위한 주술적인 노래로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이 시의 주제는 그럼 뭐야? 국가의 변비를 막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한 노래인 거지. 근데 내용상의 주제는 뭐야? 꽃에게 얘기해가지고 미륵부처에게 기원을 해가지고 꽃을 뿌려서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향가는 대부분 두 가지 주제가 있지. 내용적 주제와 실질적 주제가 있는데 실질적 주제는 뭐야?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제라는 게 뭐야? 노래를 만든 이유인 거잖아. 주술적 이유가 사실 만든 이유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주제의식은 옛날에는 다 뭘로 했어? 원래 이 작품 배경에 나오는 주술적 이유가 작품의 주제였는데 요즘은 현대시는 다 어때? 화자의 정서가 결국엔 작품의 주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제망자가 같은 경우에 내용적 주제도 교과서에 같이 실어. 이 주술적 주제와 내용적 주제가 같이 실려있는데 이게 서로 상이하다 향가들은 대부분. 왜? 이거 부른 이유랑 내용이랑 안 맞거든. 처형과도 그렇잖아. 처형과도 내용은 뭐야? 역신이 아내를 범했는데 관용으로 풀어줬다. 주제는 뭐야? 실제 주제는 전염병 저리 가라 이거잖아.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어때? 옛날에는 그랬던 거지. 조선시대까지는 처형과를 부르고 철괴물을 쳤어. 무슨 얘기야? 조선시대에 지금까지 코로나가 막 일어나. 다시 요새 유행하더라 코로나. 그치? 코로나 유행해.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여기 학원에다가 제사상 차리고 이제 처형 분장을 한 다음에 처형물을 주면서 처형과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전염병이 물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술적인 노래지. 우리 서사무가도 그렇잖아. 서사무가가 뭐야?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지. 굿하면서 그것도 다 뭐야? 어떤 그 성주신, 뭐 강림차사 막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적인 존재들의 일대기를 불러주면서 그 내용은 일대기인데 여기서 기원하는 건 뭐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지. 예를 들면 죽은 사람 제사에 대한 강림차사 이야기를 이제 서사무가를 불러주면서 저승으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것들이 오늘날 다 신과 함께 나왔던 내용들이 뭐야? 결국에 그 스토리가 결국에는 무당들이 굿할 때 불렀던 노래들인 거지.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얘기했지. 재작년까지는 강림차사전까지 해서 계속 실렸는데 조호민 나락가면서 이제는 안 실려. 올해부터는 안 실리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내일 때도 안 실리겠지. 그게 처음으로 실리기 시작한 게 신과 함께가 유행하면서 이제 바리떼기부터 해가지고 염라 이야기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 이제 성주신 이야기, 조왕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렸었어.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전에는 안 실렸던 게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실었었거든. 어디 그 무당 이야기를 실냐, 무당 노래를 그랬는데 이제 신과 함께가 뜨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중화되니까 그 이야기를 실었던 건데 이제 다시 척출된 거지. 조금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실린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주술적인 노래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처형과도 그렇지. 처형과도 주술적인 노래. 자, 뒤에 보면 배경도가 나와. 44페이지에 보면은
자, 신라 허가방 때 왕이 개우고 울산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막 날씨가 안 좋아져. 그랬더니 이제 반원, 천문을 관측하는 반원이 또 얘기를 하지. 용왕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면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준다고 했더니 용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곱 아들 용을 데리고 나타나서는 아들 중에 한 명을 줬지. 왕한테. 왕을 도우라.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용왕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뭐라고 아라비아 상인, 이슬람 상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그래서 처형의 생김새도 약간 아랍인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용왕의 아들 한 명을 데려가가지고 그 처용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아내를 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처용이 신라 정주에서 놀다가 밤에 들어가니까 전염병의 신이 아내를 범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전염병이 걸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물러났더니 전염병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앞으로 당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있는 곳을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방지하는 노래가 된 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내용은 뭐냐? 이거는 이제 고려가요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거 양쪽 생각했으니까 앞에 6줄은 어차피 고려가요에 그 악학기범에 실려있던 내용 그대로야. 이건 번역할 거 없고 마지막 2줄만 어때? 양주동이 해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신라 발기달에 신라래다 서불 발기달에 서라벌 경주지. 이게 나중에 서울이 된 거지. 오늘날 경주의 밝은 달 아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가랑이가 내시어다. 다리가 내시래. 둘은 내 것이고 둘은 아내의 것이고 둘은 위의 것이고 둘은 전염병에 신의 것이지. 그래서 본대 내해만은 아사나의 어찌하리고 본디 내 것이냐 빼앗긴 거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체념으로 물러났더니 어때? 전염병에 감동했다는 그런 내용이야. 또 뒤로 가보자. 자, 모죽지랑가. 여기서부터 팔구체, 아까 처형과부터 해서 팔구체 한가지 8줄짜리 한가야. 자, 모죽지랑가는 뭐는 뭐야? 추모하다 혹은 사모하다지. 죽었으면 추모하는 거, 의료하고 있으면 사모하는 거지. 자, 드고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드고는 뭐야? 파랑은 아니고 낭도야. 낭도라는 거는 뭐야? 파랑에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명이지. 파랑은 귀족이고 낭도는 평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돼 있는데 이 낭도인 드고가 어느 날 이제 국가에 징집돼가지고 공사장으로 끌려갔어. 그랬더니 파랑 그 죽기랑이 어때? 우리 낭도 한 명이 사라졌네. 그러고 수소문에서 찾아가지고 너가 뭐 고생하고 있다고 술과 고기를 주면서 이제 위로를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감동해가지고 드고가 쓴 시인데 죽기랑이 죽고 난 다음에 썼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지. 죽었을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해. 김한진의 동이랑 양주동의 동이 약간 다른데 현대어로 한번 보자. 김한진의 동.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계시지 못하여 울어 말라버리기 싫은데 여기서 보면 김한진에서는 죽었어. 죽기랑이. 전각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걸어간다. 해가 갈수록 그 모습이 이제 어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눈에 도움 없이 저를 어찌 만나기 이르리. 눈을 돌이키지 않고선 만나기 힘들 것이다. 혹은 눈물 흘리지 않고 만나보기 힘들 것이다. 쉽게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하지. 양주동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그래, 해석이 좀 다르지. 자, 그 다음에 낭이 그리는 마음 모습에 가는 게 다복구롱의 잘감이쓰리. 다복구롱은 여기서 이제 험난한 이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양주동 버전 봐봐. 오리지널 버전 모습이 보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이 울며 씨름하는구나. 자, 좀 다르지? 모든 것이 울며 씨름하는 곳이라고 해석했는데 앞에서는 뭐라 그래? 거기 보면 살아계시지 못하여 울어 만나버린 이기로 이렇게 돼 있지. 또 정각을 밝혀주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걸어가는구나도 뭐야? 아름다움에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이 진리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지. 여기서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명확하진 않아. 무슨 죽었을 거라고 해석하지만 눈 돌이킬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만나보겠네.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순구렁에 잘밤이으니 다목순구렁은 두 가지로 해석해. 험한 이승 혹은 무덤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죽어서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곧 죽어서 만날 것이다. 라거나 혹은 험난한 이승에서도 곧 뭔가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 자, 그래가지고 모죽지랑가가 없고 모죽지랑가가 내용이 비슷한 게 찬기파랑가지. 50, 60. 찬기파랑가는 예찬, 기파랑은 예찬하는 노래인데 보통 이제 기파랑이 여기서도 어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건 보통 김한진 버전으로 많이 실리지 교과서에. 왜 양주동 버전이 워낙 이상해서 그래. 양주동 버전은 달과 화자의 대화체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 이상하죠. 근데 일단 김한진 버전부터 보자. 현대어로 볼게요. 그럼 요새는 거의 현대어가 거의 중간 정도 실리니까 현대어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해.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에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가는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숲풀이요. 그래서 분명히 기파랑의 모습과 비슷한 건 숲풀뿐이 없어. 그렇지?
여기에서 시의 내용상 수풀뿐이 기파랑의 모습이 비슷한 게 없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건 수풀이 아니지. 나머지 4개가 기파랑을 상징하고 수풀은 기파랑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하잖아,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가지가 뭐야? 달, 물가, 그 다음에 자갈, 혹은 조약돌,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 이 4가지가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에 대비되는 게 눈이나 서리 같은 유혹과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들이지. 기파랑의 광명, 기파랑의 깨끗함, 기파랑의 자갈 어때? 둥글고 단단하니까 원만하고 강직한. 말도 안 되지. 원만하고 강직한은 착하지만 나쁜 이런 뜻이잖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데에서 너무 많이 잡았다고 했지. 원만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높은 지조. 왜 상징한다고 그래? 왜? 양조정이 예전부터 번역할 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파랑의 모습을 담는 거는 수풀이라고 딱 그거 하나뿐이야 명시 안 했지만 시 속에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건 저 4가지다라고 보통 밝히고 저게 옛날부터 그렇게 좀 밝혀놔서 암기해라 그냥 저 내용. 자 그래가지고 기파랑의 모습을 그렇게 묘를 표현했다고 보는 거지. 1호라는 냇가의 자갈벌에서 낭이 진지선 마음에 것을 쫓고 있노라. 아 잣나무가 지높아 눈 유혹과 시련도 덮지 못할 꽃갈 파랑의 우두머리요 라고 김한진은 해석을 했는데, 양조동은 요 해석은 똑같아. 요게 이제 기파랑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 요게 유혹과 시련을 나타낸 거라는 건 똑같지만 내용 자체가 다마체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참 기파랑과는 내용이 완전히 3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야? 이거 기파랑을 추모하면서 불렀겠지. 기본적인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기파랑에 대한 내용, 그냥 말 그대로의 내용, 기파랑의 모습을 이제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기파랑을 추모하기 위해서 내용을 말했는데 그 내용 속에 있는 어떤 소재들은 기파랑을 예찬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 의미야. 이렇게 하면 3가지 내용이 각각 다 따로 놓은 거잖아. 이게 웃기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김한진 버전, 양조동 버전 해석이 또 완전히 다르지. 자 보면은 양조동 버전은 또 해석이 어떻게 나와? 다마체로 돼 있지. 봐봐 58페이지. 구름 장막의 여러 저심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에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가 화자의 물음이라고 봐. 세 줄이. 그러면 달이 대답한다라고 보는 거지. 새파란 냇가의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러고서 냇가 조약에 낭이 인선 마음에 끝을 따르려 한다라고 달이 대답했대. 그랬더니 화자가 다시 얘기하기를 아 잣나무가 지높아 서리를 차고 시월 바람이 오르머리여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마체로 돼 있는데 좀 어색하지.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뭐 양조동 버전 같은 경우는 다마체 내용, 그 다음에 기파람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주술적 의미까지 3가지가 완전히 각각 놓이지 별개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상기파랑과는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 여기서 안 나온다 어차피. 근데 그냥 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올해 나온 것 중에 창기파랑과는 니네 지적은 안 나오겠지. 근데 무죽지랑가가 나오면 무죽지랑가에 연계로 해가지고 끄트머리에 무기로 나올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제방매가 아니지, 안민가 하나 더 있지. 중간에 충담된 거 안민가 페이지 69페이지. 자, 안민가는 백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부른 노래겠지. 최초의 유교적 시라고 우리나라의 유교적 노래. 그래서 이것도 배경서라 보면은 신라가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총감사를 불러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할 주문적인 노래, 주술적인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총감사가 부른 노래이지. 그래서 내용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지만 이걸 부르면서 뭐를 기원한 거야?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노래. 자, 구는 어미여,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은 다사샤여미여, 신하는 사랑하신 어미이고, 민은 어린 아이라고 하셔야지.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민이 당할 알거다. 민이 뭐야? 사랑을 할 것입니다. 백성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빗대었지. 국가의 체계를. 구물다이 살성물생,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를 먹여 사세요. 이를 먹여 사세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있으면 인용이지.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있으면 백성의 말을 인용한 거야. 그렇게 한다면 나란 진이제로다. 나란히 지켜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구체한가의 특성이 뭐가 나와? 아으라는 감탄사 나오지. 보통 감탄사 뒤에 뭐가 나와? 주제의식이 나와. 그래서 식구체한가는 어때? 아으라는 감탄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상전환, 시상집약, 정서보조 3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야. 시상집약, 시의 주제의식이 거기 뒤에 담겨있고, 정서보조, 정서가 거기에 개의 보조되어 있고, 그러면서 어때? 앞에 내용과 살짝 다르게 시상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지. 자, 그래가지고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나이든 나란히 태평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의식인 거지. 군주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충실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거 부르면서 나라가 태평하게 기원한 노래야. 자, 그 다음에 시쿨티안가, 제망배가로 우리 시쿨티안가는 대표적인 게 성기타랑가, 문가, 제망배가, 원앙생가 정도가 대표적인 시쿨티안가지. 걔네들이 거의 나오고 나머지는 나와. 사실적으로. 자, 제망배가는 제목 자체 보면 주제의식 나오지. 뭐야? 제사 지내면서 망매,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면 뭐야?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게 이제 표면적인 주제의식이지. 내용적인 주제의식은 뭐야?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 다음에 그거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그게 이제 내용적 주제의식인 거야. 옛날에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만 나왔는데 요즘 교과서에 어떤 내용적 주제도 같이 실어줘. 자, 그래가지고 죽은 누이를 이제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에 나오고 이제 누이가 죽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어때? 이제 지전에 날렸더니 그게 서쪽 세계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누이의 그 추모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지. 자, 생사로는 삶과 죽음의 길은 예이샤메 여기 있으면 저희 머뭇거리고 나는 가난단 말도 못 다니고 말고 나는 간단 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보어로 많이 쓰죠. 제망배가는 워낙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관동배곡 3이고 송민곡급인 거야. 걔네들은 보어로 그대로 들리고 주소가 안 주지. 왜? 기본 작품이니까. 제망배가도 한가에서 가장 기본 작품이지 가장 교과서에 많이 쓰는 작품. 그래서 그냥 보어로 주고 이거는 양주동이랑 김한진 버전이 거의 비슷해. 해석 자체가. 그래서 양주동 버전, 김한진 버전이 실리는데 보통 수능엔 양주동 버전이 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뒤에 김한진 버전도 있거든. 그냥 김한진이 있는데 김한진 버전 77페이지 있다. 봐봐. 자, 앞에 양주동 버전이 이제 75페이지. 생사로는 생사길은 얘 있음에 벼이고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단 말도 못 다니고 가나니 못 다니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의 이름 바람에 이해저에 뻗을 잎다. 이해저에 떨어진 잎처럼 하든 가지에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쪽 아 미타 차례 맛보이네.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줬다가 기다리고다. 줬다가 기다리겠노라. 거의 90%는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잘 실려. 김한진과 양주동이 뭐 싸울 일이 없거든. 거의. 자, 그래가지고 삼가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으면 이승에서 삼가 죽음의 길이 갈리는데 저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나는 간단 말도 못 다 있고 갑니까?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지. 나는 여기서 누이지. 나는 간다는 누이의 말인 거지. 못 다 이르고 어디 갑니까?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죠. 어느 가의 이른 바람은 뭐야? 일찍 죽었다는 거지. 누이가 젊은 나이에. 이해저에 뻗은 잎다.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 떨어지는 잎. 하든 가지에 나고 한 가지에 났다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가는 곳은 모형적 인생 무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인생 무상이 감탄사 전까지의 내용이고 감탄사 이후에는 뭐야? 주제의식이 나오지. 뭐가 나와? 아우 미타 차례에서 맛보을래. 종교적 극락세계를 미타 차례라고 부르지. 종교적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나는 뒀다가 기다리겠다. 이게 주제의식인 거잖아. 죽은 누이를 종교적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주술적인 노래지. 이것들을 추모하기 위한 프로디는 거잖아. 원앙생각 제방매가 되게 문제 많지. 대표적이라 그래. 페이지 89페이지 원앙생각. 원왕생의 왕생은 뭐야? 우리 극락 왕생의 줄임말이 왕생이야. 극락에 가는 삶. 극락에 가는 삶을 바라는 내용이지. 배경설화가 있는데 배경설화가 안 질려 있는 이유는 배경설화가 너무 생뚱맞아서 그래. 내용 자체는 뭐 이런 거야. 그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근데 남아있는 친구가 그 죽은 친구 와이프를 폭탄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죽은 친구 와이프가 뭐라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극락에 가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극락에 가는 삶을 기원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야. 이런 엉뚱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런 거야. 이게 부르면서 내가 종교적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내용인데
달님한테 기원해가지고 달님이시여 나 대신에 서방세계에 가셔가지고 부처님한테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극락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이 내용이야. 달님이시여 높이명격교사지 이제 서방가장 가셔서 서방 극락 정토에 가셔서 무랑숙을 부처님 전에 니꼼다 살 곳에서 일러다 말해주십시오. 나 대신 말해달라는 거지. 내게 제하다는 다짐 깊으신 존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 모아 호달바 두 손 모아 기원하기를 원왕생 원합니다. 왕생 극락 왕생을 원합니다. 극락에 가는 삶을 원합니다. 라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살 것이죠.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지. 19체험 스킹은 아흔아홉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르실까? 48대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6가지 대원을 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나만 극락세계에 못 가게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 극락세계에 데려가시겠으니까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뜻이지. 그럼 나쁜 짓 하지 말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야. 다음 회로 가보자. 마지막이 정과정인데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야. 95. 정과정은 정서의 호가 과정인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정과정은 정서라는 이름이야. 이름 자체가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그러는데, 자 정과정 내용 자체는 잘 보면은 11줄로 되어 있는데 무린말이 심지어 스르푼디와 아의 이 부분 두 개를 합하면 어때? 19체한다랑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스르푼디와 아의 위치도 감탄사 위치, 19체한다 감탄사 위치랑 일치하지. 물론 아소니마라고 해서 뒤에 감탄사가 하나 더 들어가긴 하지만 아은은 감탄사 내지는 영으로 보고 아소는 감탄사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형태 자체가 거의 19체한다랑 일치하기 때문에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봐. 고려가요랑 같이 아깝게범에 실려있지만 이게 어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향가의 형태를 이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최초의 충신연주시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을 연구하면서 부른 노래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래이기도 하지. 고려 의종이 이제 이 정과정, 정서가 이제 자꾸 모함을 당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유배 보내세요 자꾸 그러니까 너 내가 잠깐 유배 보낼게. 대신에 좀 잠잠해지면 다시 불러드릴게 라고 얘기를 하고서 유배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지. 그래서 정서가 이 노래를 지어서 임금한테 자기를 다시 불러주세요 해서 결국 임금이 다시 불러드렸다는 내용이야. 자, 내 님을 그리사와구나. 내 님을 그리사와. 자, 뭐야? 그리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객세는 들어가지. 임을 높이기 위한 거지. 그래가지고 요게 들어갔는데 순경은 비읍 자리로 갔다가 순경은 비읍이 안 되고 뭐가 된 거야? 5가 5로 된 거지. 왜? 그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잖아. 비읍 비읍을 직통태로 해가지고 내 님을 높이는 거지. 내 님을 그리사와구나니 그리아와 산 적동대화란 비슷하여이다. 이 순경은 아니 반침을 어떻게 읽어? 받침에 올 때는 시옷 발음으로 읽고 초성에 올 때는 묵음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이제 반시음 때문에 시옷 불규칙이 생긴 건데 어쨌거나 그리아와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내 님을 그리워하오나니 산적동새와 비슷합니다. 산적동새는 울다라는 표현이 나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뭐야 감정이 혹은 객관적 성가물이라고 보고 화자의 동일시 대상이지. 아니시며 거칠이신들 내가 잘못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단어의 효성 달과 별이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신의 결백을 가르칠 대상이지. 넋이라도 님께 함께 여다 뭐야 가다 살아가다 얘기니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지. 벽이 지더니 미러시니까 육이 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거든. 봐봐. 벽이 지더니 미러시니까 주체 높임 했지. 뭐 간신들이 모함할 때 단신을 주체 높임 할 필요 있어? 원래는 그래서 임금이 우기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건 반역이잖아. 그래서 요새는 그냥 뭐라 그래?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시가 들어갔으니까 좀 이상하지 사실. 주체 높임이잖아 원래. 그러면 임금은 건데 어쨌거나 우기지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나는 잘못도 허물도 없습니다. 무린말이 진정 우리의 말입니다. 슬픈적 슬프구나. 님이 나를 참아 잊으십니까? 심이 나를 참아 잊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제의식이 나오는데 님아 도람들을 다시 들으셔서 배우셔서 배우하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과정까지 숙제다. 이거 다 해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나가요. 정치 논리, 경제 논리만 간단히 한번 보자. 2페이지, 3페이지. 자,
머릿말에 붙여보자.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정치는 일단은 사람들의 다수결의 의견에 중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공평성이 중요하고, 경제는 뭐야? 효율성, 얼마나 이제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해낼 것인가, 자원으로 뭐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에서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인과 정치인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야.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시게 자원 분배 논리로서 분배 측면, 이 공평하다는 건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거지. 분배의 측면을 중시한다면은 경제 논리는 효율성 혹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적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면 이거는 효율적 분배가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둘 다 어쨌거나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건 공평, 이건 효율성을 중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잘 드러나는데, 정치인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립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의미한다.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너무 경제만 하면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게 잘 안 굴러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정치적으로만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국가 자체가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사실 경제 논리만 따지면 어때?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임금을 주고서 나라 경제를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이제 항상 좋은 그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분배만 집중하다 보면 어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유출돼 버리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배 논리, 그러니까 공평한 분배를 하다 보면 공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회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경제 논리만 가면 어때? 이제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를 적당히 섞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완전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사람만은 없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만을 대표한다라고 일단 가정해 놓고 본다는 거야. 이를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자연인이라는 건 뭐야? 법적으로 이제 법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법에서 보통 일반인들을 얘기할 때 자연인이라고 그러지. 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 기관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권리를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들이 아니라 권력자로서, 권력기관의 일부로서 본다는 거지,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그 투표를 받아서 권력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게 정치인인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한 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투표를 하는 투표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니지. 반면에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 사회의사 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간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 이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일단은 정치인들은 어때? 권력을 가지고 있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거야. 국민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 뭔가 국민한테 투표를 얻는 투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효율성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건데 이 사람들은 대신에 이 해결책에 대한 뭐가 없어? 책임은 지지 않는 거지. 얘네는 어때? 국민 대표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야.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 과정에서 보는 반면 투입 과정이라는 건 뭐야? 그게 일단은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떤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치인들은 봐봐.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정책. 그 결과가 나라를 파탄나게 하던 뭐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투표 인기 받을 수 있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줘. 일단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투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표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에 대해서 원래 책임져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책임 안 지고 나가 자빠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투입이 중요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경제인들은 어때? 그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에 대해서 또 경제인은 책임은 안 져. 그거를 자기가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어떤 일을 했다는 홍보할 수 있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어? 알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사건에 대해서 결과는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걸 했다의 업적만 있는 거지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책임 안 지는 거야. 사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지 정치인들은. 따라서 정치는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폭망하더라도 했다가 중요한 거지.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이야. 이게 정치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인은 사실 생각해봐.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아니야. 자기 정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리고 정치인은 다수를 위해서 유익한 정책을 하는 게 나아, 소수를 위해서 유익한 정책을 하는 게 나아. 다수일 것 같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100원씩 걷는 정책과 특정 사람들한테 10,000원씩 걷는 정책을 하면은 아니지 특정 사람들한테만 100원씩만 걷어도 특정 사람들의 반발이 다수한테 걷는 100원씩 걷는 것보다 더 반발이 심해. 왜 그러면 이 다수한테 걷으면은 다수는 다 내는 거니까. 근데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만 걷잖아? 그러면은 그 특정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거든.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는 소수의 어떤 부를 착취해가지고 다수를 이롭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사회 정의상으로. 근데 어떻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다수한테 이익을 걷어내가지고 소수한테 이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다수를 걷어봤자 다수가 다 적이 되진 않는데 소수한테 주면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나의 편이 되거든. 그래서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유권자에서 자기 지지 기반이 중요한 거지. 자기 지지 기반에 이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다수의 이득을 주는 정책은 봐봐 모든 사람한테 다 100원씩 줘서 그건 안 주거나 다름없지. 근데 특정 사람한테 100원씩 줘서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테 충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 이득을 주는 정책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수한테 주면 의미가 없잖아.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두한테 다 이득 줘봤자 그거는 이득을 안 주거나 다름없거든.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유권자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뭐 경제인이 투표받아서 하나. 그래서 또 정치인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기본적으로 이 투표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효율성이 중요한 거니까 다수의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 최소의 자원으로 다수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공익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겠지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왜? 내 편 만들면 되니까. 어떤 특정 집단만 내 편만 만들면 되는 거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에 경제인은 비효율적인 거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수의 이익을 받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 최대 아웃풋을 내는 거니까. 자,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스킬은 뭐야? 타협, 그리고 야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인의 스킬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뭉뚱그려서 말하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다가 말 바꾸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불리하면 여기랑 타협해가지고 하고 이게 정치 스킬인 거야 사실은. 근데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만큼 정치인에게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경제인은 비인간적인 것 같아서 효율성을 확신했는데 정치인은 되게 인간적인 같은 정보를 뽐내면서 사실 뒷가보면 되게 더러운 인간적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득되는 걸로 움직이는 게 이제 각각 정해져 있는 거야.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뭐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는 이 협상, 타협, 교섭, 협상 기술이 중요한 거라면은 얘네는 분석 기술, 어떤 그 효율성에 대한 분석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는 그 분야가 다른 거지, 완전히 스킬 자체가.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라고 한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보수나 진보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 결국 정치적 논리를 좀 더 많이 내세우는 게 진보 쪽이 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보수 논리인 거지. 그래서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치 논리라는 경제 논리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거기 딸린 숙제들 풀어와. 경제에 관련된 거랑 정치 관련된 것들 지문을 넣어놨으니까